미국부터 가보겠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쟁점 사안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김 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끝날 때까지 협상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장관이 미 상무장관을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네, 두 사람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2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이곳 시각으로 오후 1시 25분쯤 미 상무부 청사에서 미국 측 협상 대표격이죠. 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밀도 있는 협상을 벌였습니다. 오늘 협상을 마친 뒤 미 상무부 청사 앞에서 김용범 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아직 막바지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뉘앙스로 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일부 또 진전이 있었고 많이 만나면 뭐 조금 더 이제 상호 입장을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데가 아니죠. 뭐 협상이라는 것은 늘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요. 예. 네, 에이펙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계기라면서 일정상 다시 만나기는 어렵겠지만 필요하면 화상회를 통해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펙이 우리에겐 중요한 계기라며 추가 협상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김 실장은 귀국한 지 사흘 만에, 김정관 장관은 이틀 만에 다시 워싱턴 DC를 찾은 건데요. 앞서 공항에 도착해 특파원들과 나눈 김 장관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맞게 남아있는 쟁점들이 있어서 그 쟁점들을 물론 화상으로도 하지만 직접 보고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가지고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협상에서 많은 쟁점에 대한 이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됐지만 미국 측에서 완강하게 나왔던 입장에 대해 우리 측이 의견을 정리해 다시 방문하게 됐다는 설명인데요. 이 러트닉 장관과 만난 김용범 실장 등은 워싱턴에 더 머무르지 않고 애틀랜타로 이동한 뒤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쟁점에 대해서 논의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라는 설명인데요. 이 쟁점이 뭔지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습니까? 네, 김 실장은 지금 남아있는 쟁점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쟁점으로 제기되어 온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선불 현금 비율, 또 자금 공급 기간 등을 놓고 오늘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벌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용범 실장은 앞서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3년 6개월 이상 장기 투자로 하는 방안에 대해 묻자 개별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적이 없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협상 기준은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줄 충격이 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투자 가능한 규모가 150억에서 200억 달러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는 현재 한국과 미국이 내놓은 각각의 분석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협상을 해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미 투자와 관련해 통화 수합보다는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현재로서는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부총리는 직접 투자와 대출, 보증을 혼합한 대미 투자 구성을 협상하는 데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 전액 선불 투자 요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안전장치로 제안했던 통화 스와프가 필요한지는 대미 투자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달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달러 원 환율은 전장보다 3.2원 오른 1,431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원화 약세가 나타나게 된 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관세 문제가 해결되면 이 불확실성도 사라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대면 협상에 이어 추가 논의를 예고하면서 이 양측이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한 줄다리기에 더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인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언론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투자 금액이 너무 규모가 크다면서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많은 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진짜와 과장된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 정부들이 제시한 투자 약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규모가 너무 크니까 실현 가능성도 작은 데다 투자의 투명성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건 전적으로 대통령 그리고 대리인이 미국 정부 재량이 달린 정부 대 정부 간의 투자로 의회 승인이나 법률 없이 운영되는 사실상의 국부 펀드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해 노트북부터 항공기 엔진까지 미국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2일 미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중요한 소프트웨어의 대중 수출 금지 방침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었거나 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전 세계 제품들에 대해 대중 출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엔 캄보디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 끝에 살해한 주범이 2년 전쯤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대치동 마약 사건의 공범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당국은 도주한 이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서울 대치동 학원 골목을 걷는 부여성의 손에 연두색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집중력 강화에 좋다며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피싱 사기단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총책과 최근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20대 대학생 납치 고문 살해 사건의 주범이 공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학생 사망 8일 만에 이 인물을 특정해 현재 추적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과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 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한 연애 빙자 사기 이른바 스캠 단지의 대략적인 규모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푸놈펜과 시아누크비를 포함해 총 50여 곳에 범죄 종사자만 약 20만 명,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125억 달러로 캄보디아 GDP의 절반 수준이라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한국인 숫자는 1,000명에서 최대 2,000명에 이르며 100%는 아니지만 피의자나 범죄자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포 통장을 만들면서부터 범죄가 되는 것이고 보이스피싱까지도 가담해야 되고 더 많은 아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게 되니까 이것이 범죄다. 현지에서 구조된 범죄자가 다시 캄보디아로 가는 걸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여권 무효화와 출국 금지, 인터폴 적색 수배 등 방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4일 국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이 캄보디아 사태와 정부 후속 조치는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지인을 속여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주범에게는 검찰의 구형보다도 무거운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개조와 모집책이던 26살 신모 씨는 또래 김모 씨, 박모 씨와 함께 수입차 수출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친구인 A 씨에게 범행했을 차대 번호를 알아오라고 지시했는데 A 씨가 이를 거절하며 범행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신 씨 일당은 A 씨에게 범행 불발로 인한 손해를 갚으라고 독촉하며 캄보디아로가 관광사업 계약서만 받아오면 이를 탕감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말에 속은 A 씨는 지난 1월 캄보디아에 입국했고 곧장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졌습니다. 조직원들은 A 씨를 범죄단지와 호텔에 감금하고 A 씨 계좌를 자신들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살해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나 고문 영상을 보여주며 탈출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A 씨는 24일이 지난 뒤에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직원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씨 등 3명에게 일제히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감금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씨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당했을지,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범 신씨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신씨가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이 지난해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을 그대로 풀어줬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한국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대사관 직원은 현지 경찰에 강 씨를 신고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대사관의 부실 대응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 강모 씨가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재발로 찾아갔지만 그대로 풀려났던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당시 여권을 연장하러 온 강 씨에게 대사관 직원은 적색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알려준 뒤 이유를 묻는 강 씨가 한국에 있는 경찰과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줬습니다. 이때 대사관 측과 한국 경찰 그리고 총책 강 씨 사이의 통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먼저 대사관 측과 통화한 경찰 수사관이 대사관 직원에게 수배 사실을 왜 알려줬는지 묻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경찰 부분은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권 발급을 안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민원인한테 해야 되거든요. 당황한 수사관은 그러면 이제 강 씨가 귀국하지 않고 계속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냐고 지적했는데 대사관 직원은 그건 장담 못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합니다. 또 경찰 영사에게는 체포 권한이 없어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자수를 권유하는 것밖에 없다며 현지 경찰에게 신고하는 건 모양새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자기 재빨로 들어온 민원인을 대사관에서 경찰 형사가 전에 잡아가라? 이거는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때 대사관에서는 강 씨가 더 이상 여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구멍을 뚫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강 씨는 대사관을 나선 뒤 자수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석 달쯤 뒤에야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주 캄보디아 대사 대리는 당시 강 씨가 대사관을 방문한 사실과 대사관 측의 조치에 대해 알지도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때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당시는 제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와 관련한 대응뿐 아니라 당시 사건까지 대사관 부실 대응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건넨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 청탁성 선물의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건진 법사 측은 김건희 씨가 해당 물건을 받은 걸 확인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현안 청탁과 함께 건넨 고가 물품들을 확보했습니다. 행방이 묘연하던 청탁성 선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건 건진 법사 전성배 씨였습니다.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전 씨 측은 지난 2022년 통일교로부터 물건을 받아 바로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고 지난해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김건희 씨가 해당 물건을 수수한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 씨 측은 해당 물건을 특검에 이미 제출했는데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제품의 일련 번호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씨 재판에는 샤넬 전 직원이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 측근인 유경욱 전 행정관을 응대했던 증인은 유 전 행정관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상대 목소리가 김건희 씨와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런 진술을 포함해 김 씨가 이를 수수했다는 증거는 충분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 측은 김 씨가 해당 물건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제출 과정의 위법이나 중간 회유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전 씨가 해당 물건들을 언제 돌려받아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고 또 실사용자는 누구였는지 등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상병을 숨지게 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오늘 일제히 구속 기로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을 포함해 5가지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오후 3시에는 무리한 수색 지시로 최상병을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7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 특검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과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23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발행된 긴급 여권이 해마다 2배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위기 신호를 놓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발행된 긴급 여권은 2022년에 31건이었는데요. 2023년에 88건, 지난해에는 19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 벌써 152건이 발행됐습니다. 재외공간에서 긴급 여권을 받을 땐 여권을 분실했거나 강도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년 2배 넘게 가파르게 늘어나는데도 원인을 안 찾아봤다면 구제적 문제가 있는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미 국무부는 캄보디아를 4년 연속 인신매매 위험도가 가장 높은 등급 국가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전조 증상들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캄보디아엔 쭉 여행경보 1단계가 유지됐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되겠습니다. 다음 동아일보는 돈 놓고 돈 먹는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다뤘습니다. 대부업에 빌려준 돈이 6년간 38조 원이고요.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2조 5,4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1,2금융권이 대부업체에 대출해준 금액을 보겠습니다. 2020년에 5조 7,968억 원에서 작년에 7조 5,217억 원으로 4년 사이에 30%가 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출 실적을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많이 해준 업체들은 시중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영업 실적이 좋았던 시중은행들도 이렇게 대부업 대출을 많이 늘렸습니다. 가계대출 규제와 경기 악화로 다른 대출 영업이 쉽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쪽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일반 소비자에 이어서 대부업까지 손쉽게 이중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은행권의 대부업체 대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면 오히려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서민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도록 정부가 서민금융 상품을 제대로 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최근에 도난 사건이 있었죠. 도난당한 왕실 보석의 가치가 1,460억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그런데 루브르의 보안은 뻥 뚫린 데다가 유물들은 보험 가입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프랑스 수사당국은 인력을 대폭 보강해서 4명의 절도범을 쫓는 중입니다. 초유의 유물 강탈 사건에 루브르 박물관의 부실한 보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간 방문객은 꾸준히 늘었는데 보안 인력은 외려 약 200명이 줄었습니다. CCTV로 감시할 수 있는 공간은 박물관의 절반이 채 안 된다고 하네요. 지난달엔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에서도 대형 도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국인 여성이 150만 유로, 약 25억 원어치의 금덩이를 훔쳐서 달아났다가 스페인에서 체포됐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문화유산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도난당한 보물들이 무사히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월 2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로봇 청소기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7개월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점검을 위해 확보한 로봇 청소기가 달랑 석 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양희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아서 척척 바닥을 쓸고 닦는 로봇 청소기는 편리함 때문에 갈수록 인기가 커지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중국산 로봇 청소기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킹으로 고객 행동과 목소리가 유출되거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중국 업체에 넘긴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 실태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내에 출시된 국내외 주요 브랜드 5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법 위반이 있는지 살핀다는 취지였습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떨까? 분석실이라 적힌 조그만 팻말이 놓인 사무실 책상에 로봇 청소기 2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봤더니 300만 원가량 들여 두 중국 브랜드 제품 석 대를 구매한 게 전부입니다. 실제 분석을 위해 쓴 예산은 없고 투입된 인력도 1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개보인은 전문 분석 장비가 없어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품 확보를 못한 점에 대해선 5개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제품의 경우 업체 협조로 테스트 현장을 방문해 조사 중이라고 YTN에 밝혔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각각 구입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제조사 업체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예산이라든가 인력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 구석구석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면서 개인정보의 가치와 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사후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이 개인정보위의 목표지만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 없이는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네, 어젯밤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화재로 주민 6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꺼낸 전기장판이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밤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던 화재 소식을 황보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창문 사이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 남양주시 오나무배에 있는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6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30여 명이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주문인데 입구도 막아놓고 지금 못 올라가게 해서 뭐가 뻥뻥 터지고 지금 막 꺼지고 있어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났다는 집주인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 1층에서도 불이 나 1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치 냉장고 화재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객실안이 까맣게 그을려 폐허처럼 변했고 가구는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충남 보령시 신흑동 호텔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놀란 투숙객 80여 명이 황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고가차도 사다리 위에 한 남성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철거민에게 동등한 보상을 요구하는 현수막도 내걸려 있습니다. 60대 남성 A씨로 방배 5구역 재개발 보상에 불만을 품고 고공농성을 벌이다 8시간 만에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보증금이랑 이사 비용 그거를 안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락 체크 이런 거 다 하셨나 봐요. 근데 이상이 없다고. 한때 경찰이 부근 차량 통행을 제한하면서 퇴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그 파장이 상당합니다. 연일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혼란 속에서도 코스피는 엿새째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다양한 경제 소식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이거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0.15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에서 거래가 급감을 했고 매물도 줄었다. 거래 위축 현실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당연히 이제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파는 사람분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규제란 것이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은 규제가 도입됐을 때 가격이 조금 더 오르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팔기 좀 꺼려한다라는 매물 걷어들인다는 얘기죠. 매물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는 사람들은 규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이제 대출 같은 것들이 실질적인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기가 실제로 어려워진 상황,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 있다 보니까 둘 다 흔히 말해서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위축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니면, 정말 실수요자가 아니고 급하게 사실 분들이 아니면 지금 시점에 구매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대해서 10% 6일 거래 기준으로 한 10%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축소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물 역시 직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책 발표 직전에 비해서 한 7, 8% 이상 감소했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긴 하다. 이게 적어도 사실 이게 모든 전문가분들이 이런 규제가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수요 공급이 다 위축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규제로 막힌 전통시장 대신 지금 경매시장이 반사이익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낙찰가율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랐나요? 사실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보통 갭 투자죠. 갭 투자라는 건 어떤 거냐면 대출을 받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갭 투자라는 건 전세를 끼고 사는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 레버리지 투자고, 레버리지 투자라는 건 대출을 일으켜서 사서 실제 살거나 안 살거나 이런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실제로 살아야 된다는 의무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다는 의무는 어떤 이야기냐면 경매 시장에서 혹시나 집을 사면은 이런 의무가 해제된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경매 시장으로 좀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실 분들이 아닌데 집을 사려고 하면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들이 아니라 경매에서 낙찰되면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밝혀지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경매 시장이 조금 활발화되고 있다. 그래서 감정가 대비해서 가격 같은 것들, 낙찰할 때 가격 같은 것들이 조금 올라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따라붙고 있고, 수요가 따라붙고 있다는 것은 경매 가격 같은 것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시장의 이 낙찰가율, 이거는 시장을 바라보는 일종의 선행 지표처럼 작용을 하는데, 지금은 시장이 약간 왜곡이 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풍선 효과의 일종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도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요. 왜 풍선 효과 말씀을 드리냐면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다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경매 시장으로 넘어간 풍선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묶이지 않은 다른 지역들, 예를 들어서 동탄이나 구리나 인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 조짐 같은 게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풍선 효과란 것은 또 여러 번의 경험상 있었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 초에 이제 강남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옆에 수원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수요가 빠져나가면서 가격 오른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고, 특히나 이제 거래 자체가 막아놓은 토지 거래 허가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거주 의무가 없이 살 수 있는 지역들로 결국은 흔히 투자 수요가 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역이 동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동탄 같은 지역에는 굉장히 부동산 같은 것들이, 부동산 문의 같은 거 많이 몰려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남양주라든지 구리라든지 인천 지역 같은 데 있어서도 상승의 조짐은 보이고 있다. 물론 이제 워낙 기간이 짧기 때문에 거래가 실제로 많이 늘어나거나 가격이 많이 변동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늘어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험상 여러 번의 규제가 있으면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이런 효과들이 벗어나는 풍선 효과들이 나왔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느 정도 뭐 가격 상승이 예측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네. 빌라 쪽으로도 조금은 수요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자연적인 이야기인데 일종의 투자 대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네. 투자 수요가 실거주 의무가 없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실거주 의무가 없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동탄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투자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풍선 효과가 상당 기간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 때문에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기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때문인가요? 이 대환 대출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예. 금리를 바꿔서 대출을 새로 받는 것들은 대환 대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대환 대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고 신규로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규로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새로운 LTV 규제 같은 것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금융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내려줬는데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역시 LTV 규제 대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했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이제 70%까지 LTV를 인정받았는데 결국은 그렇죠. 주택 가격이 70%까지 대출이 됐는데 근데 이 규제에 따르면 40%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그 말씀은 어떤 거냐면 한 30% 정도는 갚아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만 비교해서 대환 대출을 하기는 어려워졌다. 대환 대출이라는 것은 결국 일종의 신규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대출은 새로운 규제의 영향을 받고 이 새로운 규제의 영향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LTV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사실 대환 대출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강조해왔던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이런 것들이 정부의 대책 때문에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 좀 아이러니하다고도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실수요자들의 타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자면은 임차인들, 집을 빌려 사는 분들의 타격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전세 물건은 사라지고 월세는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전세가 이제 주거 서비스 입장에서는 가장 예. 저렴한 어떤 주택 상품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비용, 실주거 비용으로 따지면 이자라든지 이런 거 따지면 전세가 가장 저렴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굉장히 감소했다. 지금 1월에 비해서 10월에 한 22% 정도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규제에 대한 영향들도 있고 최근에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전세 세입자에 대한 보호권들이 강화된다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집주인들 역시 이제 전세를 조금 꺼려하는 이런 양상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란 것은 사실은 목돈을 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사는 것들인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집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제도거든요. 이게 특히나 이게 3번 연장 3년 단위 3번 연장이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규제들까지 나오면서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공급이 좀 주는 이슈가 있는데 공급이 주는 이슈는 어떤 거냐면 사실 이제 신규 아파트들이 전세 수요가 그렇죠. 가장 많은 예.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년에 이제 아파트 공급량이 서울에 따지면 올해 반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 2023년 금리가 오른 시점부터 그리고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네네. 그때부터 이제 공급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아파트 전세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전세 지수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데 뭐 헬리오시티 같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전세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 예. 떨어지는 상황들이 목격될 정도로 이렇게 아파트 공급 같은 것들 중요한데 이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전세 역시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월세 역시 그러니까 전세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월세 역시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전월세가 다 흔들리고 있는 양상들이고 이런 것들 잘 관리하면서 해야 어떤 주거 서비스의 안정과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는 전세 대란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더 걱정이 됩니다. 자, 이슈를 바꿔서 코스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턱 밑까지 올라붙었고요. 연일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제 장 초반에 약보합세 보이다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흐름 자체가 AI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주식들이죠. 보통 반도체 예. 주식 같은 경우에는 AI 전환에 따른 수요에 따라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수익 실현이 되다 보니까 이 돈의 흐름들이 다른 테마로 옮겨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른 예. 테마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주식들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주라든지 방산주라든지 이런 호재가 있는 주들로 굉장히 좀 옮겨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한 투자자들이 이 수익 실현한 돈을 가지고 다른 테마, 다른 산업으로 옮겨가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내년의 경제 전망이라든지 관세 협상 같은 것들이 그렇게 싹 잘 되고 있지는 않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갑자기 그냥 다른 주식들, AI 주식들 말고 2차 전지주란 최근 되게 소외를 받았던 2차 전지주라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경우는 아마 이제 테마를 옮겨가면서 수익 실현하면서 또 예. 주가를 올리려는 양상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조금 많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게 특정 주를, 흔히 말하는 특징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흔히 말하는 거품에 대한 논란이 없는데 예. 지금은 이 테마를 바꿔가면서 하는 모습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가 꽤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라는 수익 실현이 다 되면 또 떨어질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들이 사실이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섹터로 옮겨가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는 전반적으로 좋은 현상이니까요. 상황을 좀 봐야 되겠는데 지금 외국인 자금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은 1,400원 넘는 굉장히 고환율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 괴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게 두 가지 정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게 단기적인 이슈로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다카이치 정권이 들어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카이치 정권은 사실 아베 정권의 어떤 복사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정도로 아베노믹스를 따라간다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를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일본의 엔화가 또 약세로 갈 거란 이야기고 달러가 강세로 갈 거란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약간 올라가는 경향들은 있다. 그런 것들이 한국의 원화에도 일부 반영되는 상황들이다라는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경제 성장 자체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타이완에 비해서 한국이 경제 성장률이 낮더라. 내년에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2% 성장률보다는 조금 경제 성장률이 좀 저하되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특히나 이제 국제 상황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경제 전반에 대한 이런 좀 어려움이 예측이 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 경기 자체가 한국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국제 정세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어떤 새로운 정권이 돈을 풀 것이다. 엔화가 약화될 것이라는 상황들이 겹치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한미 관세 협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측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미국 측이 절대 물러나줄 수 없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측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바로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거는 사실은 외환위기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측은 사실은 그게 준하는 조건이면 다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 가지 리스트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직접 투자 비용, 수익 배분 방식, 한국의 관여권 보장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결국 투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투자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직접 투자를 할 것이냐,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의 관여권, 한국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고를 수 있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결정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직접 투자 비중을 3,500억 달러로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이 한 300억 달러, 매년 300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3,500억 달러를 조성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측에 줄 수 있는 카드, 미국 측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현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원화로 뭘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은 어떤 조선이라든지 어떤 방식을 제공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려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투자의 양상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당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적 언론에서도 이런 황당한 요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다. 이거는 통제받지 않는 국부펀드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구윤철 부총리가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보다는 투자 구조 설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아무래도 투자 구조 설계라는 것은 아까 3,500억 달러의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예. 근본적으로 이제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이제 300억 달러 이상은 투자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분명하고요. 통화 스왑이란 것은 사실은 금융시장 안정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3,500억 달러가 다 나가게 되면은 이런 통화 스왑이 있다고 할지라도 외환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 스왑이라는 것은 사실 명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아무리 통화 스왑이 돼 있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외화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외환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요동친다는 얘기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달러 유출을 최대한 막으면서 우리나라 원화로 보증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전 보증이라든지 혹은 이자 감면 이런 다양한 금리 혜택 같은 것들을 주면서 이 3,500억 투자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입 투자 구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직접 투자를 얼마 하고 보증을 얼마 하고 이자 감면을 얼마 하고 이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이런 관점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이 아마도 이제 예상이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뭐 거의 다 금리 동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슈는 사실은 외환시장 이슈죠.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기 또 효과 역시 좀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까지 있으면서 지금은 동결이 많이 예측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이정환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오늘 아침엔 어제보단 추위가 덜한 것 같아요. 지금 바깥 날씨 어떻습니까? 네,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한결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습니다. 계절이 다시 제자리를 되찾으면서 오늘은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네, 다만 비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은 호우가 예보돼 있다고요? 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연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영동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하게 집중될 수 있어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예상 강수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동에 최대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비가 강하게 집중되는 내일 아침에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시설물 관리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경기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한결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2.3도, 대구 12.7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대전과 대구 21도가 예상되고요.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10월 23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